소신 요동에 당도하는 즉시 속전속결을 할 것이오. 최영이 명나라 요동 땅을 공격하자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왕 많이 놀랐는데. 자, 이 최영이 명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한 이유, 이광기 씨 뭘까요? 불과 그 얼마 전이죠. 그 명나라 황제가 고려에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고려의 천령 이북 땅을 명나라에 기속시키겠다는 바로 통보였어요. 통보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냥 고려 땅을 그냥 명나라가 그냥 가져가겠다. 낼름 하겠다. 뭐 그 뜻이죠. 맞습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천령 이북은요, 공민왕이 전쟁을 통해 원나라로부터 되찾은 땅입니다. 그런데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 중국 내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명나라가 원나라와 똑같이 천령 이북에 통치기구를 세워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생떼를 부리니까 캡틴 고려 최영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 그거 통보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결국 요동을 공격해서 명나라의 뻔뻔한 요구를 쏙 들어가게 만들자라고 한 최영. 최영의 충격적 발언은 온 조정을 강타합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명나라는 강국이니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최영은요, 시끄러운 조정을 단숨에 제압하고 신료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듭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자송을 죽였다. 이자송이 일찍이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려고 한 것을 말렸기 때문이었다. 이자손? 이름 뭐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최영이 하려는 걸 반대하니까 최영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내가 반대면 또 이자승처럼 나는 저렇게 죽겠구나. 그렇죠. 겁을 먹은 거지. 이자송은 지금의 부총리격인 종일품 수문화시중까지 오른 고려 정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최영의 집을 찾아가서 최영을 설득할 정도로 요동 정벌을 필사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이자송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매질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자송을 유배 보낸 후에 죽인 거예요. 교수님, 최영은 왜 이렇게까지 요동 정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당시 이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최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교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천령 이북 지역은 명나라에게 내주게 되면 바로 방어선이 뚫기가 쉬운 지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뼛속까지 무장인 최영은요, 적을 치는 것만이 사랑하는 조국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설상가상 명나라는 사신까지 보내서 천령 이북 땅에 천령위라는 통치기구 설치하겠다, 다시 한번 고려를 압박합니다. 결국 우왕은 나라의 명운을 건 결정을 내립니다. 경들은 요동 정벌에 온 힘을 다하시오.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두 사람이 요동 땅을 빼앗아달라 명령한 겁니다. 이때 최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최영과 이성계가 양축으로 있으면서 이 정도의 우리도 이제 군략이 생겼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성공시키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좌청룡 500호 막 그렇죠. 이런 느낌. 최영은 전쟁터를 누비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왔던 이성계 역시 자기와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믿었겠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성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요동 정벌은 결단코 불가하옵니다. 이성계!
불가하다. 주원장과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지어낼 수 있는 충신은 이 나라 고려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옵니다. 동지처럼 전쟁터와 정치판을 걸어온 최영과 이성계. 바로 이 요동 정벌로 의견이 갈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갈라서네요. 이 당시에 항상 동고동락을 했어요. 내가 앞장서면 항상 뒤따르는 게 이성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까. 맞습니다. 이때 이성계는요, 명나라와 전쟁을 할 수 없는 4가지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사불가론이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첫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호. 아, 그렇네. 계절. 예. 셋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어 불가하다. 어. 넷째, 곧 장마철이라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하다. 오. 네. 그동안 고려 백성들은 밖으로는 잦은 왜구의 침입, 안으로는 권문수적의 수탈, 정말 이런 안팎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성계는 이렇게 안팎으로 혼란한 고려가 매서운 기세로 지금 흥하고 있는 명나라와 맞선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사불가론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성계 쪽으로 약간 기우는데요. 근데 이제 칼을 뽑았으면 또 물에도 베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전투를 통해서 여태까지 백전백승이니까 그렇죠. 고려가 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허. 자, 그렇다면 이성계의 이 사불가론을 들은 최종 결정자 우왕. 우왕은요, 고민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내일 다시 가지고 와서 내게 하려라.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요동 정벌에 대한 일을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 우왕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진짜요? 게다가요, 이때 우왕의 말에 최영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이 순수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대로 요동 정벌이 무산되는 것일까요? 사불가론이 한바탕 폭풍을 일으키고 얼마 후인 1388년 4월, 최영과 이성계는 이런 어명을 받게 됩니다. 최영에게 팔도 도통사를 더하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았다. 결국 우왕이 최영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요동으로 떠날 원정군의 지휘부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왕이 분명히 아까 딱 이성계가 딱 뭔가 굉장히 현명하게 말을 해서 분명히 약간 흔들렸거든요. 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최영 같은 경우는 그 낮에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우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따로 그날 밤에 말했나?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최영이 얼마나 눈빛이 강렬해. 네. 어우 막 자상한 눈빛으로. 전하, 원컨대 다른 말씀은 듣지 마시옵소서. 약간 무서워요. 오. 친절한데 무서워요. 근데 우왕이 예, 최 장군 그렇게 하십시오. 다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요동정벌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 넘어갔네, 넘어갔어. 넘어간 거지. 찾아갈 그 줄은 독대, 몰랐네. 그게 완전히 하이라이트였어. 그렇게 요동 정벌은 최영의 뜻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1388년 4월 18일 요동 정벌군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당시 최영과 이성계가 이끌 요동정벌군의 수는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려 각지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을 최대한 끌어모아 만든 병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려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동정벌군의 행렬에 총사령관 최영의 모습이 털끝도 보이지 않아요? 와, 이거 아니 왜요? 자, 여기서 문제. 요동정벌군의 행렬에 최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이 충신이다 보니까 그 새벽에 이미 가 있었던 거야. 어디에요? 혼자서? 본인도 못 참는 거야. 미리 가서 가야 되는. 이 장군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 지금 난 도착했네 빨리 오게나. 이러는 거야. 미리 가 있는 거야. 열정에 붙빠져서 이미 가 있는 거야. 열정이. 나단 오다. 이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압니다. 공기가 달라요. 진짜요? 그날 아침부터 공기가 싸늘해요. 가기가 싫고. 그래서 빠졌다. 난 오다. 못 간다. 오다. 힌트 드릴까요? 예. 아니 아직도 최영을 모르시네요. 우리 이제까지 왔는데. 나르다 충신. 정답. 아 먼저 해. 아니, 아니, 먼저 하세요. 최영이시니까. 아 내가 보니까 최영하고 네. 사실 이성계하고 유동정보를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가버리면 어. 이 조정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이 부탁을 한 거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오. 정답. 전하, 저는 충신이옵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맞습니다. 최영과 원정군이 요동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우왕의 아버지 공민왕은 최영이 제주도 덩벌을 떠났을 때 살해당했습니다. 맞아. 공민왕 같은 사태가 생기가 두려웠던 24살의 우왕은 최영에게 하루도 자기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매달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뜻을 꺾지 않는 최영에게 이런 초강수를 둡니다. 형이 가면 가인 역시 요동으로 따라가겠어. 그러자 최영은 더 이상 우왕의 애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되게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작전과 이 판은 내가 짰는데 결국 내가 가지 못하니까 부끄러웠을 것 같아. 미안해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1388년 5월 7일 이성계의 원정군은 약 20일 만에 바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저 건너편이 요동입니다. 이성계의 원정군이 도착한 곳은 의주의 위화도. 위화도는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압록강에 둘러싸인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요동으로 가려면 압록강을 꼭 건너야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한 고려군. 그런데 이성계와 군사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띄운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들을 덮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앞에 큰 내가 있어 비가 와 물이 넘치니 첫 번째 여울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었다. 첫 번째 여울에서. 홍수, 장마철. 예. 그러니까 장마철 얘기했잖아요. 그 사불가론에. 장마철 거 미리 얘기했잖아. 최영 다한테. 맞아. 당시는 장마철이라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백 명의 군사가 한순간 물에 휩쓸려서 익사하고 만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맞아. 전력 손실이 난 거잖아요. 칼도 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미 흔들리죠. 그렇게 이성계와 원종우는 위화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시일이 지날수록 가져온 식량은 축나고 심지어 이미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사기가 꺾여 탈영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탈영병이 있다는 건 끝난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성계는 고심 끝에 결국 붓을 들 수밖에 없었죠.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여 묵묵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장마철이라 활이 풀어지고 갑옷이 무거워지며 군사와 말이 모두 고달프니 말을 달려 견고한 성 아래에 이르러 싸운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가 없고 공격하여도 반드시 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특별히 회군을 명하시옵소서. 아, 돌아가겠다. 자, 그렇다면 이광기 씨, 그 이성계의 편지를 받고 최영이 어떻게 했죠? 우왕 곁에 있던 이제 최영 장군은 그 회고를 반대했습니다. 그 오히려 최영이 황관을 보내서 요동을 빨리 치라고 오히려 독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영은 그냥 이대로 만약에 회고를 했다. 그럼 우리 고려군의 위신은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아마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왕과 최영의 회군 명령은 받을 수 없다고 여긴 이성계.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경으로 간다. 결국 회군을 선언한 거예요. 허락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더합니다. 군사를 돌리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살펴보지 않고 최영은 또한 노쇠하여 듣지를 않으니 왕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않겠는가? 우왕도 늙은 최영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우왕의 곁에서 왕의 귀를 멀게 만드는 악한 자 누구다? 최영이다. 결국 자신이 최영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오, 용모.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이성계의 원정군은 왕명을 어기고 빠른 속도로 말을 달려 약 10일 만에 위화도에서 개경 앞까지 도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 이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무엇보다도 그 요동 정발을 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요동 쪽으로 다 출발을 했잖아요. 위화도 쪽으로. 이성계가 엄청 얼마나 괘씸해 보였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에 휩싸였을 최영. 그리고 최영은 그 순간 이런 직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성계가 내 목을 치고 우리의 왕까지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자신이 섬겨온 임금을 이를 위기에 처한 최영. 최영은 어떻게든 개경을 수비해서 우왕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최후에 한번 일자를 한번 벌여보자. 우왕을 지키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장관, 날 따라.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올라가지 마라. 하지만 개경에 남은 소수의 병력으로 그 많은 이성계의 대군을 상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손쉽게 궁궐까지 포위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계가 궁궐을 장악한 이때 고려 왕실을 지키는 검 최영. 최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지? 확인해 보시죠. 폐하, 소신이 우매하여 오늘의 지옥과 수모를 철회하리이다. 폐하, 소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슬프다. 슬픈데? 기나와 오라를 받으시오. 소신 최영 물러가라.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최영은 우왕 앞에서 오열하며 2번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운명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고려 시대의 최고의 장군답게 행동을 하셨네요. 멋있습니다. 그렇게 우왕에게 예를 올린 후 최영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죠.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최영과 이성계가 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최영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와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는 거사는 오직 대의만 거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태롭게 하고 민을 괴롭혀 원망이 하늘에 이르렀으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